세월호 침몰로 아들, 딸을 잃은 안산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들이 오늘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오늘 고 이보미 학생의 부모님은 보미 양이 생전에 불렀던 노래를 지니고 갔는데요. 이 노래는 보미 양이 선배들의 졸업식에서 학교 대표로 나서서 불렀던 거위의 꿈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JTBC에 전해 오셨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진입니다. 네,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 촛불 집회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예. 그래서 일시 장소는요. 5월 10일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산으로 모두 다 집중을 해서 추모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3시부터 노란 리본 있기 화랑유원지라는 곳에서 화랑유원지, 안산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6시에는 안산 문화광장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국민촛불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는 안산 시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광고할 거는 5.18에서 5.18 역사기행 가는 거 광고 좀 할게요. 많이들 신청하셨는데요.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 신청하시면 되고, 예, 5월 17, 18일 1박 2일로 저희가 뭐 망월동 묘지도 가고 강연도 듣고 이런 알찬 시간이니까요. 예, 아이들 데리고 오셔도 좋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세월호 사건이 참사죠. 이제 참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사고가 사건이 되고 참사가 됐는데 20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학생들이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자기 핸드폰을 비닐에 싸서 자기 소지품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것이 발견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물에 빠져도 이제 막 뭔가 보관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막 챙긴 거잖아요. 챙기고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기록과 기억들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것들이 또 그런 뉴스를 보니까 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와중에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벌에 처한다고. 아니 그런 거 자기도 부모 그 친혈육을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혈육을 잃은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안 되는 거야. 흉탄에 막 그게 진짜 할 소리야. 할 소리야. 거기는 학살자였고. 그지 지금 학살을 당한 경우잖아. 이거 학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내가 볼 때는 진짜 거의 진짜 나오는 대로 그냥 뱉는 게 아니라. 왜 요새는 수첩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가족들이 무슨 위로를 하는 줄 알았어. 본인이 죽인 사람이 더 몇 어처구니 명인데. 없는 거는 이제 장례 비용을 아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충성 경쟁을 하듯이 또 이 보상금에서 장례 비용을 까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까지 했는데 그렇게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자기 부모 비용이나 주기라고 하세요. 구미시에서 탄신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념 사업을 다 하잖아. 이런 데 쓰는 돈이 우리 국민세에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 거나 좀 줄이고 나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뭐 국가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라는 거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타이트하게 하라는 것을 장례 비용 아낀 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이미 이전에 벌써 그때가 23일인가? 이 사고 나고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는 시점이었던 거야. 가족들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완전 극에 달해 있고 이제 기대와 희망과 이런 것들이 자꾸 접히면서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아있을 이런 때인데 총리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장례 비용 과다하게 한 것은 다 걷어들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총리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총리나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그 고액의 월급을 주면서 지금 겨우 그런 일 하라고서는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 부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 총리나 지금 그 사람들은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 공주님만 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진짜로 뭐 요즘 보면은 뭐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난리 뭐 났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전 진짜 이 나라가 뭐 어딘지도 난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이제 촛불했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저도 나갔지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뭐 고등학교 동창, 예, 신랑 친구, 예, 우리 신랑은 또 연극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 신랑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거기에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촛불이 시작할 때는 보니까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촛불이 뭐 딴 때보다 지난주가 좀 뭐 특별히 많긴 많았지만 그래도 많진 않았는데 행진하고 돌아왔는데 대열이 2배가 넘게 불어난 거야. 예,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신 분들,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행진하면서 붙은 시민들 이렇게 해서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잊혀지고 또 뭐 냄비 근성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엔 다 같이 기억해야 한다. 꼭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 시민들이 이제 분노가 야당한테도 막 가고 있어요. 너네 뭐 하는 거냐? 막 이래서 지금 또 김한길 씨한테 가서 막 항의하고 집 앞으로 이렇게 갔대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촛불의 끝에는 뭐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촛불의 끝엔 뭐가 있는가? 아니 우리 그래갖고 이러다가 나는 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촛불의 끝에는 이번엔 분명히 박근혜 하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이게 촛불이 그러고선 여당을 심판할 거야 이러면 손 놓고 있는 야당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서 어부지리를 취할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있는 야당도 같이 묻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뛰어나서 가장 지금 학부형들이 가장 상심이 많겠지만 온 국민이 이거는 상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집단 우울증이 걸린 걸 넘어서 이제는 집단이 다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보고 다 거리에 나와갖고 막 삼보일배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도대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 대정부 질의를 안 하기로 한 건 뭐한 짓이야. 아니 여야가 합의로 있잖아요. 거대 여야 둘이 합의해갖고 아니 언제 대한민국 여야가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어? 이럴 때? 아니 뭔가 큰 그 대통령 말 맞다나 뭐 청와대 말 맞다나 이런 것 때문인가? 국가적 재난이 있으니까 일심 동체로 이렇게 뭔가 일심 단결 대동단결해서 이제 막 이걸 재난 극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가? 이거 아니거든. 청와대가 입닥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치자는 게 아니야. 대통령을 잘 세우고 모셔야 되니까 합치라는 거지. 뭐 인명 구할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근데 하여튼 거기서 덜컥 해수부랑 안전행정부에다가 대정부 질의하는 걸 왜 안 하기로 약속을 해? 지금 대정부 질의 막 해줘야지. 그럼요. 해수부가 지금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텐데. 해수부 해경이 무슨 지금 몽둥이를 들어. 해수부랑 해경은 그 수사의 대상이에요. 수사의 대상. 수사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둑이 매를 든 경우잖아. 이 해수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해경이 지금 막 무슨 범죄자 잡겠다고 선원들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나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해경이라고 딱 해갖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정미용 씨가 또 개소리 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 그 우리가 여자는. 이제 갔다 온 그 며칠 전에 왜 그런지 갔다 온 모르겠어, 촛불 그죠? 집회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간식 사 먹으라고 6만 애들한테 원. 10,000원 줬지. 예, 제가 줬죠. 여기 지금 분위가 애들한테 너무 정말 미안하다면서 애들한테 10,000원을 쥐어준 거야. 예. 그런 걸 본 게 아닐까? 적어도 6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이상이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걔네가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을 주면서도 되게 민망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뭐 돈 1,000원짜리 없잖아요. 그래서 밥 사 먹으라고 할 순 없고 가다가 음료수 사 먹으라고 그냥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그랬는데 정미용 봤나 그걸? 예, 정말? 그걸 봤나 봐. 그래도 저는 또 고등학생이기도 했지만 되게 잘생겼었어요. 남학생들 6명 나왔는데 아이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 아이들이 끝까지 행진하고 끝까지 있더라고요. 딱 교복 차려입고 나와서 근데 그 눈빛은 너무 경건했어요. 어른들보다. 맞아. 네, 너무 경건했고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독려를 했는데 6만 원 받고 나올 그럴 아이들은 아닌 것으로. 아니 꼭 모독이야. 인간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맨날 주고 노인네들 부르니까 근데 노인네들은 한 3만 원, 5만 원이면 오는데 자기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 애들은? 부르려면 6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저는 그렇게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또라이 이런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미용을 박근혜급으로 보거든요. 옛날부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걸 보면은 물론 종편에서 하는 토론이 뭐 영향가가 있겠냐마는 정미용은 정말 박근혜식 화법을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대놓고 우기기,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명제만 반복해서 말하기, 옷도 되게 비슷하게 입어요. 되게 나이감 못하는 그런 패션 센스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꽃분홍의 투피스 깔맞춤 뭐 이런 거. 아, 전 개인적으로 이제 나경원 씨 같은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세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옷 입는 게. 아, 근데 진짜 정미용이랑 박근혜는 아, 정말 진짜 이건 정말 내가 백화점 점원이나 디자이너라면 박근혜나 정미용 같은 손님은 좀 개호구에 들어가는 정말 그런 저는 손님이죠. 뭐 옷을 어떻게 안 팔리는 옷. 입든 별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국민 모독하는 이거 하다가 진짜 송사하다가 인생 끝나는 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물론 정미용이 정말 밉지만 진짜 눈앞에 있으면 정말 쌍욕을 하고 싸대기라도 때려주고 싶지만 이것을 가지고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뭐 내사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네. 아,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저것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진보 진영에 이서 실제로 언론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고발뉴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진보적인 면서 많이 이제 퇴직되거나 이런 언론인들이 많은 발언을 하고 있고 또 그 현장에 있으면서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굉장히 트위터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미용 씨도 4살 했기 때문에 너네도 하겠다. 전 이런 논리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자리에 나왔던 고등학생들이 이 사람을 또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내사는 뭐 본인들이 하여튼 선긋기 하는 것 같아요. 선긋기 하는 게 왜냐하면 정미용 씨가 트윗에다가는 또 그렇게 6만 원 하고서는 일당 받았답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일베나 애들이 다 그걸 막 엄청 퍼날랐거든. 네. 그리고 변희재 씨가 또 6만 원 일당 얘기를 또 네. 했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어이없게 트윗에서는 막 날렸는데 그러고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자기가 글질을 좀 자제하겠다고 쓴 거는 페이스북에다 썼어. 트윗에다가는 사과를 안 하고 페북에다가만 홀랑 그렇게 해놓고서 앞으로 글질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자제도 안 한 거야. 트윗에는. 그러니까 페북에다가 한 거지. 정말 머리 망 쓰고 있는 무슨 거야. 지가 무슨 언제 글을 썼다고 항상 개소리만 했지 절필을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 이제 짓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변희재랑 내가 볼 때 정미용은 보수에서도 버림받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국 보수가 또 그 사람들을 버릴 정도로 또 고급이 아니에요. 다 친구지. 지금도 뭐 잘 아주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똥 닦는 역할을 주로 하기로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연이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효옥 씨 사라지자 정미용 씨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타자 누굴까? 계속 나오죠. 권은희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내가 볼 땐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보답을 언제나 해줬기 때문에 우리 여왕님은 언제나 이제 또 그에 걸맞는 하사품을 언제나 내려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또 대기자가 많다. 그다 쓰다가 용도 폐기돼. 네. 아니 어차피 뭐 버림받아. 컨트롤 타워가 알아서 할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알아서 할 거고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는 자신도 또 토사구팽 당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죠. 도올 선생님 글 읽어봤어요? 와, 도올 선생님 진짜 한겨레 신문에 네. 정말 엄청 그 글을 읽으면 진짜 완전히 격동이 되더라고. 격동이. 근데 또 그렇게 멋있는 글 써놓고서 약간 또 한겨레에 또 김 빼는 기자 또 글 쓰고 막 이러더라. 좀 일관되게 민심 자신의 뿌리를 잘 보면서 좀 이러면서 기자 일 좀 할 수 없나? 참 싶고요. 근데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 어린이날 뭐
기쁘게 맞이할 그 날인데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없는 날을 또 부모님들은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이제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다음 생에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라 이런 글귀를 남기신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음 세상에는 이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잣집이고 뭐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안전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하는 뭐 이런 정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남겨진 사람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어제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저도 뭐 두 딸아이가 있는데 어차피 뭐 어린이날 선물 이런 걸 해준 적도 없지만 사실 연휴 내내 이제 시골에 내려보내 놨거든요. 시골에 내려보내 놓고 어제는 특별히 또 우리 그 유족들이요. 이 안산의 고등학생 그 이제 사망자의 부모님들이 아이 장례 치르기가 무섭죠. 장례 치르기가 무섭게 눈물 닦을 새도 없이 거리로 나섰어요. 그래갖고 서명운동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가 해야 될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얘기를 특검을 요구하고 계시죠. 정치가 요구해야 될 특검제 요구를 어머니 그 부모님들이 지금 사실 단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을 잃은 아픔을 그 부모님들이 나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으로 서명용지를 해서 저도 이제 강북에서 서명을 했어요. 근데 1시간 하는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막 오셔갖고 딴 거 아니었어요. 이 단원고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어린이날 이 서명을 하고 계시다고. 아이 지금 보내놓고 눈물 닦을 새도 없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특검제 실시, 청문회 실시 이거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 손 붙잡고 가던 부모님들이 정말 다시 발걸음 옮겨갖고 오셔갖고 막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나라랑과 함께 또 어느 어머니께서 이제 나는 투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또 남기신 걸 보면서 이 분이 자기 자식이 어떻게 정말 이제 이 생떼 같은 자식인 거잖아요. 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또 다른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그걸 또 이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에게 남기는 이런 말들을 보면서 그런 부모 마음이 그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대열을 이렇게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전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너무 낱낱이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문 CF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CF를 찍을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니 어떻게 그래 뭐 비교 대상은 아니야. 비교 대상은 아니고 자기가 뭐 흉탄에 자기 가족을 잃어봤다며. 그럼 조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본 아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거를 그 안에서 CF를 찍고 있다라는 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의가 아니지. 저도 그거를 그 할머니를 하여튼 우리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어쨌든 조작이라는 거 밝혀냈잖아요. 그 할머니가 박사모인지 박사모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일반 조문객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제안 받고서 거기 갔대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근데 연출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처럼 뭐 그렇다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아니 사진으로 다 나온 거를 그거 안 본 사람 있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아니 조작을 했는데도 그 정도로 밟히면은 그 완전히 정말 연기였던 거지. 그리고 그냥 아니 모르는 거고 맨 처음에는 할머니도 대통령인지도 몰랐대잖아. 아니 바보야. 대통령인 줄 왜 몰라. 칼침까지 맞았던 사람이 그렇게 경호실이 그냥 그렇게 띄엄띄엄해서 되겠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지랭이 할머니가 세월호 거기에 어떻게 가 있어? 아침부터 어떻게 가 뜨는 있어? 겁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배워 처먹은 게 그거예요. 지네 아버지가 밤마다 여대생 끼고 시바스리가 처먹으면서 겉으로는 막걸리 먹는 사진 찍어서 먹히니까 지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아주 기만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세모라는 그룹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원래? 그럼 월미도 앞바다에 유람선만 타러 가도 다 세모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전 사실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회사거든요. 네. 정치자금 문제로 또 한참 떠들었죠. 그래서 이게 뭐 엄청 큰 회사고 뭐 대기업이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냥 들었어도 그냥 뭐 일개 중소기업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뭐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이 뭐 회장의 이런 걸 보니까 뭐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돈이 다 어디서 굴러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버는 돈이 몇백억씩 벌고 있고 이 회장이 또 엄청 기가 막힌 거는 베르사유 궁전이랑 막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사진 가지고 사진전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다 했대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근데 프랑스에서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작가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지 돈을 들여서. 근데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일개 이런 세모 회장도 돈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솔직히 정당하게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말 그 정경유착과 유명하잖아요. 정경유착으로 그 기업이 워낙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와 이런 정말 국민과 서민의 고열을 짜서 번 돈으로 그렇게 돈이면 다 한다. 자기를 정말 최고급 예술가로 정말 포장까지 할 정도인데 우리 박근혜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말 일개 이런 회장도 자기 왕국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박근혜는 내가 볼 때 그 회장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막 나갔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볼 때는 그때 자기가 대통령이 아닐 때부터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되찾으리라 이런 거지. 되찾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대통령 한번 사야겠다. 뭐 박근혜가 뭐 있는 게 돈밖에 더 있었어요? 뭐 공공연히 말을 하는 거지만 이명박도 그랬겠죠. 이명박도 내가 대통령 돼서 이만큼은 갖고 가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회장 일가족은 어디 무슨 굉장히 외진 곳에 가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가까운 하와이에 있다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 있대잖아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뭐 공조를 해서 들어오게 한다느니 어쨌든니 하지만 시간 질질 끌겠지. 아니 이게 사실은 이 세월호를 살 때 돈도 이게 110 몇 억이 들었대잖아요. 네. 중고를 사올 때 110 몇 억 중에서 이제 100억이 산업은행에서 대출. 이자 2%? 2% 3%? 진짜 우리 서민들, 나도 100억만 빌려주지. 서민들은 3% 줄 테니까. 서민들은 고리대금 때문에 거의 몸을 파는 지경인데, 응? 어떻게 이렇게 경영이 부실한 데를 정부 계속 구조를 해줘 나라가. 은행은 빚이 많은 사람한테 돈도 잘 빌려줘. 빚도 재산이거든.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해서 거기에서도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갈 때까지 국정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국정원은 물론에 국세청하고 그럼요. 감사원이 문제야 이것도.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해외에서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일반 시민들도요. 그냥 억대의 거래를 해외에서 하느라고 뭐 환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환전을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다
다 거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뭐 이런 거야 학비 정도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다 추적이 돼요. 지금 네. 세무에서 조사하는 내용들 이게 사전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아유, 있으면서도 그럼요. 문제가 터지면 이제 그때서야 일하는. 아유 지금 전 재산 지금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우리도 사찰하신다는데 그러면 세부 뭐 이런 그래, 셈을 사찰 안 했겠어요. 우리 뭐 야. 아유 진짜 이 주차 여자도 그거 그렇게 딱지 또 사찰하는데. 하나 날라왔더라. 언제 세워놓은 거였지 그거? 뭐 때문에? 하여튼 촛불 집회 때문에 그래 청계광장 옆에다가 차 한번 잠깐 세워놨는데 네, 그거 저도요. 찍혀갖고 네, 저도 날라왔더라. 날라왔어요. 그저께. 네, 왜냐면 3만 6천 그런 원. 게 별로 찍히지 않아요. 왜냐면 행사 차량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그런 데서는 공공연히 안 찍는 건데 음. 저도 진짜 한 20분 됐거든요. 그리고- 뻥안 치고 20분. 그리고 내 차는 사실 피해도 별로 안 줘. 너무 착실 수가 엄청 없어. 좁은 틈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깍짝같이 받아낸 우리가 나라에서 인정할 건 인정할. 어. 우리가 주차를 위반한 거니까 잘못은 했지만. 아니 난 몰랐어. 거기 주차 공간인 줄 알았고 칸 분명히 쳐져 있었는데 내 차는 쓰면 안 되는 곳이었던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전두환이 뒤를 봐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까지 그렇게 자금을 갖고 나갔겠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해줬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신기한 거야. 그런 있잖아요. 정말 나중에 다음번엔 부잣집에 태어나라라는 게 이 아이들이 사실 이제 서민의 가정에서 서민의 학교를 다니다가 서민 수준의 수학여행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당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쓴 것처럼 거기다 그런 항의했잖아요. 강남에 이런 부자 재벌들 자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면 아니면 고위급 그 간부들의 이런 자제가 사건을 당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구조를 안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생이 막 썼단 말이야. 이런 의문도 있겠지만 아이, 그럼. 기본 이 군대 사회가 동원했죠. 막 공군 동원하고. 그럼 특수부대 동원해. 아니 광주를 진압하려고 군대로 움직여갖고 총칼을 막 하는 나라에서 애들이 그냥 배에서 300명이 지금 수몰되고 있는데 이라크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벙커도 막 뚫는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부시 있잖아요. 부시 그렇게 멍청하고 과자 먹다가 목이 메어서 쓰러지고 막 이러는 부시도 그 9.11 그때 있잖아요. 바로 사과했어. 바로 사과했고 그 잿더미 부시라고 안 무서웠겠어요? 부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이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확성기 들고 막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그럼요. 이게 걔가 정상입니다. 쇼일망정. 네, 쇼일망정. 그거는 기본입니다.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 스촨성에 그 지진 났을 때 원자바오 총리죠. 원자바오 총리가 거기 걸어 들어갔어요. 차가 끊겨가지고 총리가 걸어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그거를 막 수십 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현장에 다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 뭐라 그랬냐면 길이 끊긴 곳에 구호물품을 대라.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왜? 길이 끊겼고 이거는 거기 너무 위험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원자바오 총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비행기 전투기 타고 가가지고 낙하산에 구호물품 가져가서 뛰어내리겠다. 니네가 안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굶어 죽는 사람 결국 없이 구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지금은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늦어버린 거고. 적어도 오바마가 왔을 때 하늘색 옷은 입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뭐 가서 구조하고 지랄이고 이걸 떠나서 상복을 입었어야지. 그럼요. 하트 오바마도 부렀지. 오바마도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오바마도 예의를 갖춘 거고 묵념죄에도 오바마가 먼저 했다고. 그렇다고 오바마가 엄청 착한 사람 같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네, 나는 그랬다고 이런 거야. 하더라고요. 이런 거야. 제대로 쇼를 하려도 뭘 해야 되냐면 민심을 읽어야지 제대로 쇼를 해. 민심을 못 읽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쇼를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읽을 마음이 없어. 쇼여도 돼. 왜냐면 최소한 민심은 인식했다는 그러니까 거야. 박근혜와 그 참모진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그래도 주변에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시기에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했겠어요?
했을 거라고요. 근데 박근혜는 내가 오바마 만나려고 준비해놓은 옷인데 그 작은 하나도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이슈가 민심은 되니까, 일베랑 박사모 민심밖에 네. 없어. 이슈가 되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보정했잖아. 색보정. 색보정을 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 기만적인,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졸로 보는 거예요. 네. 정말 한심해요. 제가 오늘 트윗하다가 이 문구를 딱 봤는데 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와, 어떡해. 정말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이비 종교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정경 유착하고 그래가지고 정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차피 사실 할 할 수 수 있는 없지. 거는 촛불을 열심히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게 답이 아닌가. 그리고 다행히 다른 상식적인 나라에서 이거는 내려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지경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긴 어둠이 흘러 긴 침묵이 흘러 차가운 눈물이 흘러 내려 마음이 아파오네. 그제야 알았어 서로의 마음속에 감춰진 뜨거운 것들 나는 너의 가슴에 너는 나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 피우네. 타올라라 불꽃이여 두음을 불사르게 아이들의 눈망울 꽃으로 피어나 타올라라 불꽃이여. 이제 긴 어둠은 없어 이젠 긴 침묵은 없어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라 마음이 더워지네. 하늘엔 별꽃들이 땅엔 불꽃들이 어울려 춤을 추며 흐르는 새벽이 오네. 아이들 달려오네 맨발로 내달려오네. 뜨거운 눈물 흐르네. 타올라라 불꽃이여 이 어둠을 불사르게 아이들의 눈망울 꽃으로 피어나 타올라라 불꽃이여. 하늘엔 별꽃들이 땅엔 불꽃들이 어울려 춤을 추며 흐르는 새벽이 오네. 아이들 달려오네 맨발로 내달려오네. 뜨거운
오늘은요 이 이제 조작의 나라 아닙니까? 조작의 나라. 참 어떻게 조문까지 조작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우리 그거 있잖아. 나는 그것도 문제인데 조문 CF 조작한 것도 웃긴데 조문이 9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8시에 간 거잖아. 네. 아니야 10시에 10시에 시작한다는데 시작인데 9시에 간 거야. 그런 거야? 내가 응. 시간 잘못 봤네. 8시 45분에 갔대. 네, 어쨌든.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일반 조문객인데 같이 들어간 거지. 아 나도 아니, 갈 걸 그때. 악수 한번 하는 건데 아쉽네. 그러니까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대통령이 일반 조문 시간에 안 가서 막아놨다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경호원이 그래 철통같이 했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 할머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 새끼들이 진짜 요즘 조작질하고 이거를 완전 대놓고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은 네. 걸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뻔뻔해. 왜냐면 이렇게까지 걸리고 막 이렇게까지 막 부정으로 당선되고 있으면은 사실 혁명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기네가 봐도. 그런 거 같으니까 이 새끼들이 막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우리나라가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이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나라가 됐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막 팡팡팡팡 터지는 거야. 너무너무 황당해 나는 지금.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 조작의 나라의 역사는 근데 사실은 짧지 않고 아휴 정말 나는 그 유우성 씨 사건도 지금 조작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정은 정말 이래도 모자랄 판에 뭐라 그랬더라 뭐 다른 죄로 다시 고소하겠다고 이제 간접죄는 북에 무죄지만 있는 가족한테 송금한 거 갖고서는 또 조사한다고 새로 또 들어갔고 문제는 그거를 어쨌든 서류를 조작한 뭐 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완전 뻔뻔하잖아. 완전 뻔뻔하고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랬던 검사나 이런 사람들 뭐 1개월 정직? 1개월 정직. 그걸 엄벌에 차였대. 엄벌 100개 한 게. 휴가. 휴가. 엄벌 100개 한 게 그거야. 이건 정말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일을 한 거거든. 아니 둘이 검사가 같이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놈이 자기를 A가 B를 조사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인 거지. A, B가 같이 해놓고서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일이야. 기본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 검사가 그것도 또 눈 감아주고 조작하고 이거는 정말 최악의 그건데. 너무 많은 일이었거든. 걔네들은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일 처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걔네가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간첩이라는 그 심증이 있으면 그 간첩이라는 심증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공안검사가 이런 생각인 거야. 근데 저 심증이 가는 간첩이 분명히 본인은 간첩인데 물증이 없다고 얘를 그냥 활개치게 놔둬. 이러면 이게 오히려 매국적 행위가 되는 거고 얘는 간첩이 분명할 것이므로 따라서 얘를 왜 나한테 그래. 간첩을 만들어야 한다. 주변을 다 검색해. 그리고서 그 사람과 뭔가 하나 잡았어. 이제 엮어. 간첩단이 되는 거지. 역시 대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맞습니다. 나는 이 유우성 씨가 이제 2심 재판에서 간첩 무죄 받고 거기 이 유우성 씨 사건을 처음부터 그 캤던 장경욱 변호사가 있잖아요. 장경욱 변호사님이 눈물을 흘렸잖아. 사실 탈북자 간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했는데 탈북자들 사실 본인이 간첩으로 몰리고 막 이래도 잘 얘기를 못해. 맞서 싸우질 못해.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거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협박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주눅 들어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국정원과 뭐 이런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싸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변호사들이 탈북자 간첩 사건 이거 조작이다 냄새를 탁 맡고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딱 가도 오히려 이 변호사들한테 덮어 씌우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신 거야. 근데 이걸 1심에 이어서 2심까지도 딱 무죄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에 당했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일거에 몰려오면서 이분이 그렇게 우는 거를 참 난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또 부수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명명백백하게 나는 밝혀야 된다. 너무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요. 유우성 씨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조작했던 분이 또 자살 기도를 하고. 그렇죠. 아니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책임지지 않았고 이것을 책임질 거는 뭐 이것도 사실은 국정원장, 대통령까지 다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 국정원장, 아니면 외교부 장관 윤병세 씨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왜냐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갖고 조작한 거 없다. 공식 문서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정책 책임 지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형사적 책임도 져야지 되는 문제인데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윤병색 씨 요즘 유엔 안보리 어떻게 하면 제재할까? 아니 유엔 안보리 이사국 의장국가가 이제 한국 차례라며 그거 한다고 지금 난리 해외 돌아다니면서 해외 돌아다니면서 기사 보니까 대북 제재하겠다. 이것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나 요즘 진짜 걱정되는 거 많다. 한국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뭘 만들까라는 게 너무 걱정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덮으려고 4월에 큰 거 하나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국방부가 나서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핵실험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여론을 흐리기 위한 뭐다 이러면서 원래 이런 것도 연기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 또 돌리더라고. 나는 박근혜 씨를 비롯해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는 개소리를 보면은 우리랑 완전 온도 차이가 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뭐 진짜 박근혜 주군을 지켜야 된다. 위기에 빠져서 뭐 우리가 뭐 결사옹위해야 된다. 지금 거의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부가 한 말 봤어? 예. 종북 빨갱이들을 척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검은 리본 해놓고서는 미안합니다. 아직도 종북 빨갱이들을 뭐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야? 그래서 진짜. 노란 리본 안다고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여론 장악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때 굉장히 웃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예. 전 박근혜나 측근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떠나보냈듯이 전두환을 정말 그렇게 보냈듯이 이번에 우리 주군을 그렇게 보낼 순 없다라는 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 이번엔 다시 보낼 수 없다. 지켜드리겠다. 그런 각오니까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승만이 했던 4.3, 박정희가 했던 수많은 학살, 전두환이 했던 광주 이런 학살들을 또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입방정이라고 이런 걸 예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싶었는데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강하고 더 강력하고 이런 것으로 주군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또 조작을 해대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도 사실 걔네들 머릿속에 없을 리가 없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가 없었어도 지방선거 가는 과정에 북풍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 분명히 선거 당연하죠. 앞두고 뭐 있을 거야 이랬는데 세월호까지 터졌어. 세월호 터지고 나니까 여당 지지율이 난리나. 지지율 이 세월호 사건이 깎아먹은 거 아니야. 지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봉투 돌리다가 걸리고 이 와중에 행가리 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 와중에 폭탄주 돌리다가 막 이러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너무 어렵다 생각하니까 이거 얘네들이 세월호가 없었어도 뭔 짓을 벌이고야 말았을 애들인데 세월호를 덮으려면 얼마나 큰 일을 벌일 거야. 저는 약간 서울 지하철 사고와 오늘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 잠수부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는데도
너무 제대로 안 보이지. 어. 뭔가 이렇게 곡해야 될 어.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쓰럽고 그 국민을 가족들 다 어떨까. 음모론자 만들고 있어.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도 이 사람 누가 죽인 거 아닌가? 또 희생된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도 또 인재인 것 같긴 해. 왜냐면 물 속에서 들어가 어제로 이제 결합하셨다고 했잖아. 결합하신 거고 실제 물속 수중 작업은 오늘 뭐 수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장비의 이상이라든지 기술에서의 문제라든지 왜 애초에 정말 그 유능한 민간 잠수부들이 들어가겠다고 할 때는 며칠을 해경도 막고 언딘도 막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이분은 사실 수중 이런 것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투입을 해서 임명을 또다시.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종인 씨 얘기도 저 이제 뉴스와 함께 보는데 사실 저희는 이종인 씨를 알잖아요. 저는 이제 이종인 씨를 만나봤고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제가 알기로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을 하는 분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국 사회에서 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언딘 쪽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는데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이종인 씨의 실력이 훌륭한 것은 맞다. 라고 모든 잠수부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인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잠수부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뭐 잠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이종인 대표를 모른다. 저 사람은 실력이 족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잠수부가 없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종인 대표 누군지 모르고 갑자기 뭐 튀어나와서 다이빙 벨을 들고 나와서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력적으로 거의 탑이시고 외국에서까지 이분에게 잠수 기술을 배우러 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이분이 뭐 굉장히 진보적인 활동을 하셨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뭐 집회를 주도해서 나오셔서 뭐 그리고 이런 천안함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의 정치적 지향이 진보적이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 사람이고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분은 무슨 몰라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고 그죠? 네. 그런 활동을 하신 분도 아니고 다만 잠수부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그러고서는 어쨌든 들어가셔서 그 70분인지 105분인지 어디는 뭐 70분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뭐 어디라고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1시간 이상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70분 이상을 작업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면 애초에 첫날 투입했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10년 이상 잠수를 하신 분도 이종인 씨의 실력은 거의 10년 이상 하면 우리 되게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랑도 이종인 씨랑은 실력 차이가 거의 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수 실력이. 거의 이제 신급이다. 아니 하여튼 나는 그래서 이종인 선생님처럼 차라리 한 명도 구하지 못했으므로 실패입니다. 얼마나 미안합니다. 남자가 그래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없잖아.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종인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임명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실패다. 이런 자세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구조했는데 하나도 못 구했어 결국.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 너무 황당했어요. 그랬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욕해? 네. 아니야. 그 다이빙벨 영상 보셨어요, 진님? 그 보시면은 다이빙벨 들어간 그 바로 위로 배가 들어오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저건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와서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낚시하시는 분, 다이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낚시하시는 분, 바다 낚시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건 거의 살인 행위랑 마찬가지라고. 바지선이나 이런 게 배 위에서 그렇게 다른 배에 접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상에서 크레인으로 뭐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 와서 쾅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작업을 하는 중에.
그러면 그게 끊어지거나 이제 죽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일이래요. 그래서 이정인 대표가 완전 사색이 됐어요. 그때 보면 사색이 됐고 이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갔다 와서 이제 통화를 한 뭐 분이 뭐 왜 어땠었길래 왜 그렇게 살아온 게 급히 다행이지 왔냐 그랬잖아. 그랬더니 살아온 죽지 게 않은 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나는- 그것도 예상했잖아요. 그래요. 난 네. 그래갖고 너무 죽이는 거 걱정했지. 이런 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근데 물론 다이빙맨 진짜 성공해서 시신을 한 구라도 끌어올렸다면 정말 혜경과 언디는 죽였을지도 몰라. 예, 어떻게 해서든지 죽였을 겁니다. 그래, 이런 불신이 가장 큰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불신이. 살아나왔는데 죽인 게 아닐까. 이런 불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조작을 너무 많이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내가 정말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정당한 의심인 거야. 유우성 씨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무죄 판결 받은 것도 많고.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조작에 대해서 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 사실은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가 시작 이래 거의 대부분 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조작이야. 역사적 조작과 관련된 얘기였어. 그 조작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지금 또 이 조작이 지금 난무하고, 조작과 은폐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아서 또 안 볼 수 없어서, 그래. 예, 봐야 될 게 있죠. 유우성 씨가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 탈북자 출신인데, 예전에는 제일교포들 막 이런 사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이제 유성 씨가 간첩으로 음. 국정원에 의해서 간첩의 혐의를 받고 그 증명이 영사증명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래? 그런데 이게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되게 시겁했었잖아. 예. 이게 근데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근데 이것도 기원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걔네는 지네들 범주 내에서 정말 어느 사람에게나 다 뒤집어 씌우고 만들고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간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도대체 대한민국 대사관은 도대체 영사는 우린 영사나 대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훌륭한 외교관으로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 꿈 중에는 외교관이 꿈이에요. 영사 대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근데 나는 이번 유우성 사건을 보면서 영사가 그냥 대통령 국정원의 일꾼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 거기에 국정원도 가고 군대도 가고 뭐 통일부 직원도 가고 그 외교관의 명함만 달고 있지 각계각처에서 다 외교 업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조작질은 국정원에서 한다라는 것. 국정원이 파견한 영사의 업무인 거야. 그렇죠. 그 과거를 보면 또 동일하게 그 국정원 뭐 예전에는 안기부고 뭐 중정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영사증을 왜곡해서 간첩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볼까요? 예. 그 어찌됐든 이런 간첩을 만들어내는 실제 간첩도 있었겠죠. 북에서 온 간첩도 있을 거고 남에서 보낸 간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간첩이 아니라 간첩을 만들어낸 사건들도 허다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 갑자기 뭐가 생각나가지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준다? 얼마 전에 그 강북구 수유 뭐 이런 근처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촛불 집회 하고 있는데 우리 영님이 거기 가셨나 봐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간첩 얘기하니까 생각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거 젊은이들 왜 하냐고 그래서 영님한테 두 가지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영님하고 선님 계셨죠 거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시간에 왜 촛불 집회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선 언니와 영 언니한테 대학생이라고 했던 그 아저씨의 눈썰미 그거에서 빵 터졌고 두 번째는 그 할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안철수는 간첩이야 미국 간첩.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고 가셨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생각나가지고. 예. 네. 어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약간의 좀 웃음. 예. 앞 뒤에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네.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간첩에 대한 조작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김양기 사건이라고 있어요. 80년대. 예. 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작 사건은 대부분 이제 안기부나 국정원이나 뭐 중정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협조해서 기무사가 하는 경우, 보안사가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어요. 특히나 8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서로가 충성 경쟁을 하고 실적 올리기를 하고 그리고 부처별 경쟁 이러면서 예전 70년대 뭐 이번 초 때까지는 70년대까지는 이제 중정이 주로 했다라면 이 80년대는 보안사, 군 기무사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간첩을 조작해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주로 간첩을 만들어내냐면 그 유학생들, 맞아. 특히나 이제 이 유학생들 중에서도 제일교포 이게 이제 70년대, 60년대 이런 상황이면 80년대는 이게 이제 너무나 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이 일본에서 그리고 저기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80년대는 이제 미국에서도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80년대의 김양기 사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의 기본은 다 허위 자백과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맡고 신문을 하고 이런 경우이겠지만 우리가 영사 증명 제도의 오용 이런 것들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1986년 2월 21일 국군 제505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게 김양기가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어 43일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한 행위 및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의 행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간첩 사건입니다. 어떤 혐의냐면 제1공작 지도원 김철주로부터 북한의 선정과 사상 교육을 받고 김철주의 지령에 따라 김포공항의 검문 검색 상황, 예비군 훈련 상황, 학원 소요 상황, 여천공단의 배치 상황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자, 86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시대 배경과 맞물려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두환 정권의 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간첩 혐의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1공작 지도원 김철주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김철주. 자백과 김양기의 자백과 김철주에 대해서 공작 지도원의 지도를 받았다니까 그런 자백과 함께 김철주에 대한 영사 증명서가 필수 요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이미 이 사건은 내사가 진행된 사건이었대요. 이미 당시 그 사건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갑자기 제1공작 지도원이 이 김철주의 신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수사 문서에 기재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거는 이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의 조사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재되었음이 확인이 되었고 아니 딴 사람인데 김철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총련 저기로 제1공작 지도원으로 제1공작 지도원으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김철주의 영사 증명서라는 거죠. 근데 이 영사 증명서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안기부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직원이 작성하여 보낸 문서로 재외공간공증법상 영사가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에서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차피 2009년에나 재심을 거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다시 받은 거고 그때 당시에는 영사가 만든 거라고만 해서 확인증만 해갖고 보내주기만 하면 이게 다 그냥 법정에서 다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면서 이게
이 사람이 간첩이다라는 증거로 그냥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영사가 정말 대단한 거였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누가 공문서를 위조할 거라고 허위 작성을 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다 생각해 이제. 이제는 다 생각하는 모든 거지. 공문서를 의심해. 근데 모든 신문을 의심하고. 당시에도 이것이 하지 말았어야 할 작업이었던 거고 이것이 이제 유우성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한 사고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김양기 씨가 그래도 증거는 조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재판을 할 때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검사가? 판사가? 판사, 검사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뭐 검사가 슬리퍼를 벗어서 뺨을 때리고 감금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족속들이야.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일을 당하셨잖아요, 이분이. 감옥 생활도 오래 하셨고 나와서도 얘기를 못 하고 다니는 거. 워낙 뭐 유월항쟁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아도 우리도 나와서 부모님들이 막 우리 딸 아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는데 딱 하나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셨다고. 정말 내 아들 딸이 간첩 자식이 아니다. 이거 꼭 밝히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아까 그 사건을 연결해서 보자면 이 영사 증명서는 내용도 엉터리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986년 4월에 작성된 이 증명서 내용 중 김양기 씨에게 간첩 행위를 사주한 아까 그 김철수 경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치. 그걸 보고서도 나름대로 그래도 검증은 했겠지. 그랬더니 어떤 일을 발생했냐면 87년 2월에 영사 증명 내용 정정 확인서를 첨부를 해요. 안기부에서 추가로 작성을 한 거지. 그래서 지네가 봐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뒤늦게 막 고치는 거야. 뒤늦게 바꿔치기 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 제출된 영사 증명서상에는 44년생인 김모 씨 경력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김철주 씨의 경력에 52년 12월부터 58년까지 조총련 산하기간 조선 청년동맹 산타마 모부 선전 부장을 지낸 것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친동이었나 봐요. 8살에 총련 선전부장 했으면 그렇죠. 대단한 능력이지 뭐야. 8살에. 태어나자마자 이게 막 사실이면 그런 거 아니야? 8살인 이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이 30대 청년이 간첩질을 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 거지. 이제 이 사람 한 80년 정도 되면 수류탄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이런 정도 사람 될 수 있지. 8살에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아무리 해도 고구려 시대 때인가요? 아무리 해도 이런 증명서를 판사도 아무리 짜고 치는 이런 고스톱을 친다고 하더라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작이 실패로 하자 아까 말했던 대로 정정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가지고 간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새끼들 돈 쳐받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김철주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맞아요. 사람들 꼭 아무도 그런 사람 몰라. 하나 만들어 놓잖아. 아무도 그 사람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조작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이거는 외교적 문서고 외교적 당사국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가 없는 외교적 결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젓이 안기부는 했다라는 거지. 보안사도. 근데 이때 일본은 용인을 좀 해줬을 것 같긴 한데 물론요. 북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조작과 이런 걸 했을 텐데 14년에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거는 참 지금 현재 한국의 위치로서는 참 무모했어. 그럼. 그치? 이때 80년대 일본 공문서 위조하는 거랑은 정말 또
아니지. 다른기도 한데 넘어갈 줄 알았겠지. 이걸 정말 설마 검증하랴.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 변호사들이 그걸 검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중국이 그걸 해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을 못했겠지. 야 근데 이런 게 그리고 아이폰 이 아이폰이 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번 유성지 사건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창작 능력이 좀 부족해. 왜냐면은 이런 사건들 관련해 갖고 이런 거 공문서 이제 영사의 공문서가 위조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재심하고 2000년대 들어서 갖고 재심 판결해 갖고 막 무죄되고 막 이랬는데도 2012년, 2013년에 머리 짜낸 게 또 공문서 위조한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를 완벽하게 했을 때 창의적인 그런 생각과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 검찰이나 뭐 그 당시에 뭐 보안사령부나 국정원 이런 아직도 애들은 떵떵거리니까. 초기의 성과를 그 당시에는 다 나름 달성을 했고 이게 걔네들은 성공적인 작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맞아. 네. 이 몇십 년 뒤에 재심해서 무죄 나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만하고 본인들이 뭐 엄청 그렇다고 해서 진실한 인간 뭐 그때 양심적인- 조작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뭐 사형에 처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감옥에 똑같이 넣습니까? 다 그때 기껏해야 걸려봤자 지금 걸린 사람들도 정직인데. 이근한 이런 정도 하나만 좀 그래도 목사질 하면서 사니까 뭐 그때 있었던 애들 지금 다 청와대 비서실 가 있고 이러니까 또 하나의 조작 사건인 이종수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네. 이제 영사 증명서를 조작해낸 사건인 건데 당시 라디오 반민특위 10회 조작 요구한 역사 2부에서 계속됩니다.